GM 정권은요, 불교도들을 탄압합니다. 1963년 6월 11일 GM 정부의 항거하는 의미로 소신공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 마담루의 남베트남 국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번집니다. 학생과 승려 일반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참가해요. 그리고 급기야 계엄령이 내려져요. 사실 미국은 1962년부터 GM 정권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태였어요. 남베트남의 쿠데타가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돼요. 비로소 응호딘 GM은 쎄함을 느끼죠. 63년 11월 1일 정오였습니다. 쩐티엔 kiem, 쩡반민, 응우엔 칸 등의 장군이 주축이 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대통령궁의 동생과 함께 꼼짝없이 GM이 갇힙니다. 끝내는 쿠데타군한테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호송 중에 호송처 안에서 즉결 처형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우엔 GM이 사망한 후에 네, 암살됐죠. 네네. 베트남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응우엔 GM이 1963년에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1964년부터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즉 베트콩은요, 남베트남의 농촌 지역 전역에 이제는 공격을 개시합니다. 2주 만에 400여 개의 촌락이 베트콩의 공격을 받아요. 그 촌락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전략촌 해놨는데 거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쿠데타에 의한 GM의 사망은요,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남부에서 어떤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적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을 방어하던 남베트남군 그리고 전략촌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많은 남베트남 병사들이 베트콩으로 전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남베트남이 사실 그 도시 지역만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응우엔 GM은 도시에만 신경을 썼거든. 그래서 농촌 오지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이 상태에서 베트콩이 전면적인 공격을 하니까 남베트남 농촌 인구의 50%가 베트콩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도 남베트남에서는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연이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연이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환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했냐?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특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뭐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남베트남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런 쇼를 보여주기 급급해요, 미국이. 심지어 어떻냐?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까지 베트남에 수시로 드나들어요. 수시로 드나들면서 뭐라고 하냐? TV 앞에서 베트남 만세를 베트남어로 대중 앞에서 해요. 물론 그 성조 때문에 완전히 망치긴 했는데 전혀 다른 소리 했는데 베트남 만세를 TV 앞에서 베트남 군중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맥나마라가 그 짓을 했다니까. 그런데요, 이게 죄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남베트남 군부의 목표는 뭐냐? 북베트남을 막는 게 아니에요. 남베트남 군부의 목표가 뭐냐?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정권 돌려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베트남 군부의 주된 짓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1964년 1월 30일에 남베트남에서 두 번째 쿠데타가 발생해요. 근데 1년 후에 또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뭐냐? 남베트남 쿠데타의 무한 루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남베트남은 나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북베트남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반면에 북베트남의 호지민은요, 여전히 대중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장악력을 탄탄히 한 상태였습니다. 캔디가 암살된 직후에 북베트남 정치군요,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북베트남의 그때 스폰서가 당연히 소련하고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소련하고 중국은 전혀 다른 조언을 해줘요. 첫 번째 소련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절이잖아. 냉전이잖아. 냉전에 맞게 대치 국면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냉전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동서냉전이니까 공산과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대치 국면을 해서 국력을 키워라. 반면에 중국은 얘네는 뭐였어? 얘네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국공내전에서 승리했잖아. 그 기운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 전 세계에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북베트남한테 더욱 과감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 스폰서의 말을 들은 북베트남 지도부는 어땠을까?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호지민은 소련의 방식을 원했어요. 호지민이 예전에 공부 어디서 했어? 소련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지민은 소련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아직은 국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완전히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손 뗄까지는 대치 국면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지. 반면에 여러분 북베트남 하면 호지민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북베트남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보응엔잡,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 레주원이 있었어요. 이 레주원하고 보응엔잡 장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당 간부들은요 중국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리고선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후부터 호지민의 권력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호지민만 조명하잖아요. 베트남 전쟁하면 그 북베트남의 뭐 상징적인 인물 호지민, 그래서 정신적 지주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지민보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주원하고 보응엔잡이 훨씬 더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의 방식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다. 먼저 베트콩을 활용해서 남베트남군의 전력을 야금야금 약화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이후 남베트남의 여러 도시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남베트남이 약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전면 공격을 한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미국의 입장이 좀 달라졌나요? 네, 일단은 이제 케네디가 암살로 사망하고 나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일단 존슨은 케네디 죽음 이전까지는 별로 부각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근데요, 사실 이 존슨 대통령은 야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슨이 케네디보다는 더 전쟁을 원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존슨 역시 만약 미군이 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 상태에서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곤란하다는 점을 측근한테 피력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처음부터 베트남전과 관련된 선택의 범위를 고민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8,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추잡한 전쟁에 개입한다면 우리의 위대한 미국 사회는 종말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포기하여 남베트남이 패한다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중국도 잃어버리고 베트남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름 고민이 굉장히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참전 동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케네디 사망 시점까지 베트남 주재 미 군사 고문단의 숫자는 약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숫자는 단숨에 2만 3천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로지 대사를 맥스웰 테일러 대장으로 교체합니다. 즉 육군 대장 계급장 단 사람을 대사로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을 베트남 방면 미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요,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게릴라 파견을 억제하기 위해서 작전을 명령합니다. 어떤 작전이었나? 일단은 미 군사 고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되도록 현지 베트남 인력으로 베트남 병력을 활용해서 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가지고 있던 베트남 현지화라는 생각을 존슨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 군부는 존슨 대통령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작전을 입안합니다.
북베트남군이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는 라오스 국경에 대한 폭격을 하고 동시에 북베트남 해안에 함정을 파견해서 북베트남 해안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죠. 존슨은 이런 군부의 결정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64년 11월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베트남에 대한 지나친 군사작전 자칫 중국의 군사작전을 끌어들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어디서? 한국전쟁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존슨 대통령이 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국민들 앞에서는 공산주의에 강력히 맞서는 리더에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부는 자신들이 입안했던 강력한 군사작전을 밀어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1964년 5월에 미군은 남베트남 함정을 지휘해서 통킹만에 있는 2개의 섬을 공격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보잘것없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남베트남 함정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북베트남 해군, 쉽게 말해서 북베트남 함정들은 이때부터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의 135편대 소속 어뢰정 3척이 미국 해군 썸너급 구축함이었던 USS 메독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양측 함대가 교전을 하죠.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메독삼은요, 정찰 활동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메독삼이 다가오는 북베트남 어뢰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함포 사격을 해요. 근데 모두 빗나갔어요. 마찬가지로 북베트남 어뢰정도요,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모두 빗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A4 스카이호크기가 날아와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해군은 어뢰정 3척이 손상당하죠. 그 다음에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구축함 한 척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요. 마찬가지로 A4 스카이 공격기 한 대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준한 거 다 빗나가는데 뭐에 피해를 받았나요? 기총사수를 했었어요. 어뢰정이. 그러니까 거기 14.5mm 기관포가 있었거든. 이걸로. 양측이 다.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쏜 어뢰는 다 빗나갔는데 스카이호크가 공격한 거는 그대로 뒤집어 썼단 말이야. 북베트남 함정들이. 그래서 스카이호크가 다 그냥 쓸고 갔다고. 그러니까 격치면 안 된 게 다행이었죠. 근데 이 통킹만 사건이 네. 미국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막 아직까지도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북베트남에 의한 선제 공격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베트남 역시 공격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통킹만에서 그 미군과 북베트남군 간의 교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호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북베트남이 먼저 공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지민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가 공격을 지시했는지 빨리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호지민한테 올라간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당시 당직 장교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 당직 장교는 가벼운 견책 징계만 받습니다. 근데 사실 호지민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호지민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왜? 이미 군권은 누구한테? 보응엔잡한테. 그 다음에 실권은 누구한테? 레주원한테 있었거든.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레주원이 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레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종일관 전쟁을 원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의 호지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틀 후인 8월 4일 날 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북베트남의 무전을 감청하던 구축함 터너조이의 무전병, 무전 오퍼레이터가 북베트남의 교신 내용을 오역해버려요. 잘못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북베트남이 미 해군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뢰정이 피해를 받아서 지휘관이 교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어뢰정 지휘관들이 오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거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이 있죠.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 해군이 공격에 나섭니다. 공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스카이호크 편대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스카이호크 한 대가 최초의 공격 작전에서 나섰다가 격추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조종사 에버렛 알바레스 중이에요. 미군 최초의 파일럿 포로였죠. 이 알바레스 중위는 포로가 됐고요. 종전 이후에 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